일본이 1,8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하우스를 세웠죠. 하지만 텅 비었습니다. 하루 650명. 그런데 바로 옆에 82억짜리 한국이 나타나자 52개국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 14,000명. 줄이 2km. 일본 선수단마저 자국 하우스를 버리고 한국을 43번이나 찾았습니다. 결국 IOC가 긴급 감사에 들어갔고 밝혀진 결과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1,800억이 82억에 무릎 꿇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82억 원. 이건 분식이다. 스위스 로잔 IOC 본부 3층 긴급 회의실. 타원형 참나무 테이블 주위에 15명의 재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낮게 윙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 커피와 빼곡히 적힌 자료 뭉치들이 놓여 있었죠. 동아시아 담당 수석감사관인 제가 직접 요청한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띄우자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 현황 보고, 총 운영 예산 82억 원, 개막 48시간 기준 1일 평균 방문객 14,000명, 글로벌 SNS 언급량 7,200만 건, SNS 광고 집행 비용 0원.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마지막 항목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회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깔렸죠. 여러분, 이 숫자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독일 출신 재정위원 클라우스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스크린을 다시 들여다봤고, 영국 출신 사무국장 로버츠는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비교 데이터였죠. 일본 하우스 예산 1,800억 원에 1일 방문객 650명, 프랑스 하우스 예산 520억 원에 1일 방문객 2,800명, 이탈리아 하우스 예산 930억 원에 1일 방문객 3,100명, 그리고 한국 82억 원에 14,000명. 그래프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막대 그래프는 예산과 방문객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정상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한국만 예산은 바닥을 기고 방문객은 천장을 뚫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전도에서 비정상적인 파형이 튀어나온 것처럼 혼자서 기괴한 각도를 그리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양손을 짚으며 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31년간 공공재정을 감사해왔습니다. 올림픽 관련 예산만 해도 수천 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수치는 비정상입니다. 예산 대비 성과가 170배 이상 괴리를 보이는 건 제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숫자 조작이거나 보고 오류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직접 밀라노로 가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버츠 사무국장이 턱을 괜 채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나카무라 감사관. 올림픽 기간 중이니 신속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 측에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식 감사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불식 감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전에 알려주면 장부를 꾸밀 시간을 주는 셈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히로시입니다. 올해 59살이고 IOC 재정감사위원회에서 동아시아 지역 수석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 재무성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재무성에 들어갔죠. 아버지도 재무성 출신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게니치라는 이름으로 일본 재정계에서는 꽤 알려진 분이셨죠. 아버지는 제가 31살이 되던 해에 IOC 스위스 본부 파견을 권하셨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으라고 하셨죠. 그게 벌써 28회 전 일입니다.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각국이 올림픽에 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것, 부정이 있으면 적발하고 낭비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 그것이 31년간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제 평생의 신조였습니다. 밀라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태블릿에 저장된 감사 자료를 다시 한번 정독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의 하얀 봉우리들이 구름 사이로 보였지만 저는 풍경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코리아 하우스 관련 보고서는 총 23페이지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82억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주요 참가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일본 1,800억 원의 22분의 1 수준이었죠. 프랑스의 6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올림픽 하우스라는 게 단순히 문 열어놓고 사람 받는 공간이 아닙니다. 건물 임대비에 인테리어에 인건비에 식음료 운영비에 마케팅비까지 합치면 82억 원으로는 직원 월급 주는 것도 빠듯할 겁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일본의 21배라고요? 이건 마치 포장마차가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21배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였다는 소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더 의심스러운 건 SNS 항목이었습니다. 7,200만 건의 글로벌 언급량인데 광고비가 0원이라고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탁 쳤습니다. 일본이 SNS 마케팅에만 53억 원을 투입하고도 240만 건에 그쳤는데 한국은 한 푼도 안 쓰고 30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SNS 버즈를 만들려면 인플루언서 계약비, 콘텐츠 제작비, 광고 집행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영원으로 7,200만 건은 봇을 돌렸거나 숫자를 조작한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감사관 생활 31년 경험으로 단언하건대 이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분식이거나 사기이거나. 저는 빨간 볼펜 뚜껑을 딸깍 열고 보고서 표지에 크게 적었습니다. 중점 감사 대상. 한국. 그리고 그 밑에 작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일본 하우스 예산 집행 현황도 확인할 것. 사실 일본 하우스 예산 1,800억 원은 제가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건이었습니다. 석 달 전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일본 올림픽위원회 본부에서 문화홍보팀이 제출한 예산안을 받아들고 사흘에 걸쳐 항목 하나하나를 검토했었죠. 1층 전통정원부터 6층 루프탑 라운지까지 일본의 모든 것을 담겠다는 기획서는 150페이지짜리 바인더 2권 분량이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4명을 상주시키겠다는 계획, 후지산 VR 체험관에 최신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 기모노 체험과 다도 시연까지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예산안에 적정이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본은 나가노 올림픽부터 7번 연속으로 올림픽 하우스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었고 매번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니까요. 1,800억 원은 일본의 위상에 걸맞은 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평창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올림픽 하우스 운영 이력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나라가 82억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김치 좀 나눠주고 K-팝 영상 좀 틀어놓는 정도가 아닐까. 저는 한국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숫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관의 의무니까요.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렸을 때 겨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하 3도.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택시를 타고 호텔에 짐을 풀었을 때가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먼저 일본 하우스부터 확인할 생각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오는 동안 태블릿으로 일본 하우스의 상세 예산 내역서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건물 임대료 280억 원, 인테리어 및 시공비 420억 원, 식음료 운영비 310억 원, 미슐랭 셰프 인건비 85억 원, VR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비 190억 원, 기념품 제작비 95억 원, 마케팅 및 홍보비 270억 원, 인건비 및 행정비용 150억 원, 총 1,800억 원. 한치의 빈틈도 없는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석 달 전 제가 적정이라고 도장을 찍은 바로 그 예산이었죠.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본 하우스만큼은 문제없을 거라고. 밀라노 중심가 비아 몬테나폴레오네 근처에 위치한 일본 하우스 앞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6층짜리 건물 전체가 일본 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LED 패널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대리석으로 조각된 도리가 세워져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면 하얀 자갈과 이끼 낀 돌이 정갈하게 배치된 가레산스의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은은한 향이 코를 감쌌는데 히노키 나무 향이었죠. 입구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내부에서 바깥으로 따뜻한 공기와 함께 그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역시 일본이다. 디테일이 다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IOC 감사관 배지를 목에 걸고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내가 승인한 1,800억 원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로비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 전체를 채워야 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올림픽 기간 중 하우스가 가장 북적여야 할 시간대였죠. 그런데 1층 로비에는 검정 정장을 입은 안내 직원 6명이 허리를 고추 세우고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방문객이라고는 저를 포함해 겨우 12명 정도가 넓은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죠. 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1,800억 원짜리 공간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가 제 발자국 소리라니. 아름다운 히노키 향은 여전했지만 그 향을 맡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4명이 상주하며 가이세키 요리와 스시 오마카세를 제공한다는 프리미엄 다이닝 층이었죠. 예산서에 적힌 대로라면 한 끼에 18만 원 상당의 코스 요리가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20석 규모의 넓은 레스토랑에 손님이 9명이었습니다. 9명.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각에 고작 9명. 그것도 전부 일본인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올림픽위원회 직원들과 프레스 배지를 단 일본 기자 몇 명. 외부 방문객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셰프 4명이 하얀 조리복을 입고 참나무 카운터 안에서 초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이 생선살을 가르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죠. 정성스러운 그 손놀림을 지켜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셰프 중 한 명이 접시 위에 참치 뱃살을 올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오늘 예약이 3건이래. 저는 못 들은 척하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전통문화 체험관은 더 적막했습니다. 다다미 위에 닭이 세트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기모노를 입은 여성 직원 2명이 바닥에 정좌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한 명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2시간째 체험 예약자가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도 체험을 해보시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4층 VR 체험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19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후지산 정상에서 스키를 타는 가상 체험, 교토 금각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드론뷰, 도쿄 시부야 교차로를 걸어보는 360도 영상, 기획서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첨단 VR 고글 24대가 충전 거치대에 일렬로 꽂힌 채 파란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글 위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고글 하나를 쓸어봤습니다. 손끝에 회색 먼지가 묻어 나왔죠. 190억 원짜리 먼지였습니다. 5층 기념품 매장. 전통 부채 180개, 마네킹 에코 도자기 인형 250개, 우키요의 복제, 엽서 세트 500개, 와비사비 풍 도자기 찻잔 120개. 가격표에는 보호 필름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의 손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제가 매장을 둘러보는 동안 들어온 손님은 영국인 커플 한 쌍뿐이었는데 그들도 구경만 하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 IOC 배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실려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총 방문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기준 312명입니다. 312명. 제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312명이면 하루 종일 운영해도 700명이 될까 말까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800억 원을 올림픽 운영 일수로 나누고 다시 이를 방문객 650명으로 나눴습니다. 방문객 1인당 운영 비용 약 285만 원. 285만 원. 한 사람이 이 건물의 한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285만 원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태블릿에 적다가 볼펜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내가 승인한 예산이었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라는 이름으로 적정이라고 도장을 찍은 1,800억 원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한국보다 일본이 문제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 임무는 한국이다. 한국의 숫자가 조작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먼저다. 일본 하우스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면 된다. 일본 하우스를 나서며 밖으로 나오는데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영하의 밀라노,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줬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다음 목적지로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코리아 하우스 주소를 불러줬죠. 코리아 하우스요? 빌라 레알레 근처에 있는 곳 말이에요.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이탈리아 남자 특유의 느긋한 미소였죠. 거기 요즘 밀라노에서 제일 유명한 곳인데요. 아저씨도 줄 각오하셔야 해요. 아침에 태운 손님은 새벽 3시 반부터 줄 섰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3시 반이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올림픽 하우스에 새벽 3시 반부터 줄을 선다고요? 기사가 핸들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밀라노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제일 핫한 곳이에요.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저도 휴일에 가보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어요. 아, 근데 그 옆에 일본 하우스도 있잖아요. 거기는 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로 들어갈 수 있대요. 기사의 마지막 한마디에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일본 하우스는 줄이 없다.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여유롭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였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312명이 뇌리에 아른거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한국 측에서 현지에 입소문 마케팅을 했을 겁니다. 82억 예산 어딘가에 그런 항목이 숨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였죠. 숫자 뒤에는 반드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헤치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택시가 코리아 하우스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광경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올림픽 관광객들이 산책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라노는 올림픽 기간이니까 어디든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 블록을 지나도 사람들의 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블록을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블록째에 이르자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앞 유리를 통해 줄의 끝을 찾아보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린 저는 줄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관의 습성이 발동한 겁니다. 직접 세어봐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코트 주머니에서 은색 카운터를 꺼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딸깍딸깍 누르며 줄에 선 사람들을 한 명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을 넘기고도 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저를 당혹하게 만든 건 줄에 선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캐나다 국기가 새겨진 올림픽 점퍼를 입은 장신의 남성,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팀 유니폼을 걸친 금발의 여성,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트레이닝복 차림의 근육질 청년 3명,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히잡을 쓴 여성 그룹, 독일어로 대화하는 IOC 프레스 배지 기자들, 정장을 빼입은 각국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 심지어 하늘색 이탈리아 올림픽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까지. 저는 걸음을 멈추고 줄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31년간 공금 부정을 적발해온 감사관의 눈으로 동원이라면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옷차림, 비슷한 연령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패턴. 하지만 이 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52개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건 동원이 아니었습니다. 52개국에서 온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1년 감사 경력으로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저는 줄의 끝을 찾아 계속 걸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사람들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 투명한 컵에 담긴 빨간 소스에 떡 같은 것을 먹고 있는 사람,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 추위 속에서도 불평하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뒤 스마트폰으로 구글맵을 켰습니다. 제가 걸어온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8km. 그리고 아직도 줄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로등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지만 가슴속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82억 원. 이 줄을 82억 원으로 만들었다고?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줄의 원인이 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K-팝 스타가 깜짝 등장했거나 무료로 고가 상품을 나눠주고 있거나 일시적인 이벤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관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장부를 열어봐야 진실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IOC 감사관 배지를 코트 바깥으로 꺼내 달고 줄의 맨 앞쪽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줄의 끝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이 한국의 부정이 아니라 제31년 신념의 붕괴라는 것을, 그리고 감사 보고서의 적발 대상이 한국이 아니라 바로 제 조국 일본이 될 거라는 사실을. IOC 감사관 배지를 목에 건 채 줄의 맨 앞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줄에 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했습니다. 감사관에게는 숫자를 세는 것 못지않게 사람을 읽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표정, 시선, 몸짓. 동원된 사람들은 특유의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어딘가 억지로 끌려온 듯한 피로감이 얼굴에 드러나죠. 하지만 이 줄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영화의 추위에 볼이 빨개져 있었지만 눈빛은 반짝거렸고 옆 사람과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줄 중간쯤에서 키가 190cm는 되어 보이는 금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 올림픽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바이애슬론 선수 배지가 달려 있었죠. 옆에 같은 유니폼을 입은 남자 선수 2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관 배지를 보여주며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IOC 재정감사관 나카무라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발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처음 방문이십니까? 여성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4번째예요. 팀원들한테 매일 여기 가자고 졸라서 이제 제 별명이 코리아 덕후가 됐어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4번이나 올 만큼 매력적인 게 뭡니까? 여성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감사관님, 선수촌 식당 상황을 아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요? 여성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개막 이틀째에 식중독이 터졌어요. 14개국 82명이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죠. 저희 팀에서도 한 명이 당했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살았죠. 바이애슬론은 사격과 스키를 동시에 하는 종목이에요. 컨디션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격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동료가 시합을 못 뛸 뻔했어요. 그 뒤로 저희 팀은 선수촌 식당에 안 가요. 무서워서요. 그럼 식사를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여성이 코리아 하우스 건물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여기 음식은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핀란드 팀도 캐나다 팀도 이탈리아 팀도 여기서 밥 먹어요. 52개국 선수단이 돌아가면서 온다니까요. 사실상 제2의 선수촌이에요. 제 손이 태블릿 위에서 멈췄습니다. 52개국 선수단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식사를 한다고요? 보고서에 적혀있던 방문객 1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구경 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오는 선수들이 포함된 숫자였습니다. 줄에 더 앞쪽으로 이동하자 이번에는 히잡을 쓴 여성 5명이 모여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그룹이었죠. 그중 한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이곳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화면이었는데 한국식 AI 뷰티 체험을 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조회수가 280만이 넘어 있었습니다. 인스타에서 봤어요. AI가 내 피부를 분석해서 맞춤 화장품을 추천해주고 미니키트도 무료로 준다면서요? 사우디에서는 절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친구 5명이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제 한번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오늘 새벽 4시에 다시 왔죠. 비행기를 타고 올림픽 경기가 아니라 코리아 하우스 체험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까? 저는 속으로 허를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SNS 광고비 영원. 그 숫자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콘텐츠가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방문자들이 직접 찍고 직접 올리고 직접 공유하면서 7,200만 건의 언급량이 만들어진 거였죠. 봇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고. 저는 태블릿에 적어두었던 분식 의혹이라는 단어를 펜으로 한 줄 긋고 그 옆에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물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줄이 길다고 해서 내용물도 좋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맛집 앞에 줄이 길어도 막상 들어가면 실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감사관 배지를 들어 보이며 대기줄을 건너뛰어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리가 저를 덮쳤습니다. 일본 하우스의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와 사진 찍는 셔터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코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침이 고이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일본 하우스의 은은한 히노키 향과는 완전히 달랐죠. 히노키가 감상의 향이었다면 이건 욕망의 향이었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누구라도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거였습니다. 1층 로비 자체가 이미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감싼 거대한 미디어 아트 화면에서 한국의 사계절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가 깔려 있어서 사람들이 밟을 때마다 물결이 퍼지거나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바닥을 뛰어다녔고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영상을 찍고 있었죠. 저는 잠시 입구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하우스 1층 로비에서 제 구두 소리만 메아리치던 그 정막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올림픽, 같은 도시, 같은 시간대. 하지만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안내 직원에게 IOC 배지를 보여주자 2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그 매콤달콤한 냄새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2층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열기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김과 냄새가 뒤섞여 마치 거대한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요리사 6명이 불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쿠킹 퍼포먼스였죠.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팍 하고 튀는 소리,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쏟아붓는 찰랑거리는 소리,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릴 때 후루룩 미끄러지는 소리. 요리 자체가 공연이었고 그 공연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관중석의 함성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유리벽에 다가가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요리사들은 각각 다른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냄비가 있었고 얇은 면을 뜨거운 물에 넣어 삶는 곳이 있었고 노릇하게 부쳐지는 전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일본 하우스의 미슐랭 셰프들이 정막 속에서 초밥을 빚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성은 같았지만 에너지가 완전히 달랐죠. 일본은 고요 속의 예술이었고 한국은 활력 속의 축제였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걸으며 앉아있는 사람들의 국적을 살펴봤습니다. 핀란드 점퍼, 캐나다 유니폼, 노르웨이 트레이닝복, 독일 올림픽 배지, 그리고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 하늘색 이탈리아 올림픽 유니폼을 입은 남자. 선수 3명이 빨간 국물에 면을 넣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고 있었습니다. 개최국 선수가 자국 음식을 놔두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다고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그 테이블에 다가갔습니다. 이탈리아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음식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수가 면을 후루룩 삼키고는 입을 닦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라면이라는 거예요. 한국 라면. 이거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매운데 또 먹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3번째 방문인데 매번 같은 걸 시켜요. 이탈리아 사람이 파스타의 나라 사람이 한국 라면에 중독됐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은 안 드시나요? 여기 밀라노잖아요. 파스타도 피자도 리조또도 다 있을 텐데. 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먹죠. 밖에서는 이탈리아 음식 먹고 여기서는 한국 음식 먹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여기 음식이 더 기대돼요. 오늘 새로운 메뉴가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시합 끝나자마자 달려왔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음식은 한 번도 탈이 안 났어요. 선수촌 식당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다시 그 이야기였습니다. 선수촌 식중독 사태. 저는 안내 직원을 찾아 물었습니다. 혹시 식품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내 직원이 웃으며 한쪽 벽에 설치된 투명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 위생 모니터링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냉장고 내부 온도,
식재료 입고 시간, 조리 완료 후 제공까지의 경과 시간, 직원 손 세척 횟수까지. 저희는 대한민국 군 야전급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는 밀라노 현지 업체 3곳에서 매일 새벽 4시에 납품받고 입고 즉시 온도와 신선도를 검사합니다. 유통기한 70% 이상 남은 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량 반송합니다.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제공하지 못한 음식은 전부 폐기하고요. 군 야전급식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올림픽 하우스에 군사용 식품위생 시스템을 적용했다고요? 직원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사실 코리아 하우스 운영팀에 군 출신 급식 관리 전문가가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전에서 수천 명 급식을 하면서도 식중독 사고 제로를 유지한 분들이에요. 개막 이후 지금까지 음식 관련 이상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선수촌에서는 개막 48시간 만에 14개국 82명이 식중독에 걸렸는데 코리아 하우스는 매일 1만 4천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사고가 제로라고요. 저는 다시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빨간 국물을 들이키는 캐나다 선수, 면을 호호 불며 먹는 핀란드 여성, 젓가락질이 서툴어서 포크로 바꿔 먹는 독일 기자, 그리고 아까 그 이탈리아 선수들은 벌써 2번째 그릇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선수촌 식당이 무서워서 여기로 온 거였습니다. 82억짜리 코리아 하우스가 올림픽 선수들의 안전한 식당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도 모르게 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관으로서 현장 체험도 감사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메뉴판을 받아 들었는데 한국어와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라면 한 그릇 6,000원, 비빔밥 8,000원, 불고기 정식 12,000원. 일본 하우스의 미슐랭 코스가 1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라면이 6,000원. 가격 차이가 30배. 하지만 방문객 차이는 21배로 한국이 많았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일본 하우스 1인당 비용 285만 원. 코리아 하우스 1인당 비용 82억 원을 운영 일수와 1일 방문객으로 나누니 5,900원. 1인당 5,900원이라고요? 제 손이 계산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285만 원 대 5,900원. 그 차이는 정확히 483배였습니다. 일본은 한 사람에게 285만 원을 쓰고도 그 사람을 붙잡아 두지 못했고, 한국은 5,900원으로 매일 1만 4천 명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숫자의 귀신인 제가 이 숫자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제 앞에 빨간 국물의 라면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매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한국 라면을 먹는다는 것이 어딘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은 현장을 직접 체험해야 하니까요. 저는 젓가락을 집어들고 면을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매웠습니다. 그리고 그 매운맛 뒤에 감칠맛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혀끝이 얼얼해지면서도 한 젓가락 더 손이 가는 이상한 음식이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가슴속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영하의 밀라노 겨울에 이 한 그릇이 왜 사람들을 새벽부터 줄 세우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18만 원짜리 가이세키 요리의 섬세함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이고 강렬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저는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6,000원짜리 라면 한 그릇에 제 편견 하나가 녹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층이 열기와 소리의 축제였다면 3층은 밝고 깨끗한 빛의 공간이었죠. 하얀 조명이 천장에서 부드럽게 퍼져내렸고 은은한 꽃향기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3층에 올라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긴 줄이었습니다. 또 줄이었죠. 이번에는 9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줄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안내판에는 AI 뷰티 체험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관 배지로 줄을 건너뛰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캡슐 모양의 부스 12개가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부스 안에는 거울처럼 생긴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이 스크린 앞에 서면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고 3초 만에 피부 분석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분도, 탄력, 모공 상태, 색소 침착, 주름 깊이까지.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 한국산 화장품 4-5가지를 추천해줬죠.
한 부스에서 아까 줄에서 봤던 사우디 여성 그룹 중 한 명이 체험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파우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미니 사이즈 화장품 세트가 들어 있었죠. QR코드를 스캔하면 추천 제품을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파우치를 들어 보이며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무료래. 이 작은 거 써보고 맞으면 QR로 주문하면 되는 거야. 미쳤어 이거. 사우디에서는 이런 서비스 1,000만 원 줘도 못 받아.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일본 하우스 3층에서 봤던 것이 떠올랐죠. 다다미 위에 정좌한 채 2시간째 손님을 기다리던 김우노 직원 2명. 양쪽 다 자국 문화를 보여주려는 목적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도의 아름다움, 김우노의 우아함, 와비사비의 철학. 하지만 방문객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당신이 뭘 가지고 돌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답을 AI로 찾아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구경과 체험의 차이, 보여주는 것과 주는 것의 차이. 31년간 숫자만 들여다봤던 감사관의 눈에도 이 차이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 공간에 있었습니다. 한국박물관 굿즈 팝업 스토어라는 간판이 걸린 공간이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고려청자 빛깔을 입힌 스마트폰 케이스가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선 백자 무늬의 무선 이어폰 케이스, 신라 금관을 모티브로 한 반지, 수월관음도를 프린트한 에코백, 석굴암 본존불 미니어처 USB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전통 유물의 형태와 색감을 현대 생활용품에 입힌 것이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에서 6만 원 사이. 일본 하우스 기념품이 전통 부채와 마네킹에코, 인형과 우키요의 엽서였던 것과 비교하면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얼마나 잘 팔립니까? 제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한정판이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 금관 반지 300개가 22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어제는 청자 폰 케이스 500개가 18분이었고요. 온라인 예약 대기자가 3,700명입니다. 22분 완판이라고요. 저는 일본 하우스 5층 기념품 매장을 떠올렸습니다. 가격표에 보호 필름이 아직 붙어 있던 그 풍경. 재고의 80%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었죠. 제가 태블릿에 적었습니다. 일본 전통을 박제했다. 한국 전통을 번역했다. 쓰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감사관이 감상을 적다니. 하지만 그때 이미 저는 감사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관찰자로 변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지하 운영 상황실도 보시겠습니까? 저희 이 과장님이 IOC 관계자분들께 항상 공개하고 있거든요. 지하 상황실이라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감사관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단어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전시장 뒤에 숨겨진 운영 시스템. 그곳에 진짜 숫자가 있을 터였습니다. 82억 원의 비밀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였죠. 네, 당연히 보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원래 와인 저장고로 쓰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벽에 밴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죠. 화려한 상층부 안은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안내한 건 이 과장이라고 소개받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검정 폴로 셔츠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는데 목에는 2개의 핸드폰이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번호, 하나는 이탈리아 번호라고 했죠. 철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와인 저장고를 개조한 약 40평 남짓한 공간에 대형 모니터 6대가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는 노트북을 펼친 직원 4명이 헤드셋을 끼고 앉아 있었고 그들의 손가락은 쉬지 않고 키보드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 작전사령부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군 출신이 설계한 시스템이라고 했으니 그 비유가 정확했겠죠. 이 과장이 모니터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는 실시간 대기 인원입니다. 지금 건물 밖에 2,340명이 줄을 서 있고 평균 대기 시간은 47분입니다. 두 번째 모니터는 구역별 밀집도 히트맵이에요. 빨간색이 가장 밀집된 구역인데
지금 2층 푸드존과 3층 뷰티존이 빨갛습니다. 세 번째는 SNS 실시간 언급량이고요. 지금 이 순간 분당 약 870건의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당 870건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분당 870건이면 시간당 52,200건. 하루 16시간 운영하면 약 83만 건. 운영 기간 전체로 따지면 7,200만 건이라는 총 언급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봇도 조작도 아니었습니다. 분당 870명의 실제 사람들이 실제로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건 식품위생 모니터링입니다. 냉장고 8대의 내부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고 식재료 입고 시간과 소비 시간이 자동 기록됩니다. 온도가 기준치에서 0.5도만 벗어나도 경보가 울려요. 개막 이후 경보는 2번 울렸는데 2번 다 5분 이내에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섯 번째 모니터, 52개국 선수단 방문 현황이 국기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나라별 누적 방문 횟수가 숫자로 적혀 있었죠. 노르웨이 58회, 캐나다 47회, 핀란드 41회, 이탈리아 39회, 그리고 제 시선이 한 나라에서 멈췄습니다. 일본 43회.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과장에게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억지로 힘을 줘야 했습니다. 이 일본이라는 건 일본 올림픽 선수단을 말하는 겁니까?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 선수단이 코리아 하우스를 43회 방문했습니다. 선수와 코칭 스태프 포함이에요. 초반에는 한두 명씩 오더니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매일 팀 단위로 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 나라 선수들이 1,800억 원짜리 일본 하우스를 놔두고 82억 원짜리 한국 하우스를 43번이나 찾았다고요. 저는 그 모니터 앞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43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승인한 1,800억 원, 미슐랭 셰프 4명, VR 체험관, 전통 정원, 그 모든 것을 갖춘 일본 하우스를 우리 선수들이 외면하고 6,000원짜리 한국 라면을 먹으러 여기를 43번이나 왔다는 겁니까? 이 과장이 6번째 모니터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모니터는 기상 연동 예측 시스템이에요. 내일 밀라노 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지면 따뜻한 음식 수요가 늘어나니까 라면과 국밥, 재료를 30% 더 발주합니다.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면 냉면과 과일 디저트 비중을 높이고요. 매일 밤 11시에 다음 날 운영 계획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저는 감사관의 본능이 발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데이터를 검증해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꾸며놓은 건지. 31년 경력의 감사관이 허투루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장, 이 데이터를 직접 대조 검증해도 되겠습니까? 원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합니까? 이 과장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감사관님, 앉으셔서 마음껏 확인하세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서버 로그까지 다 열어드릴 수 있어요. 숨길 게 없다. 31년간 감사를 하면서 이 말을 들어본 적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숨길 게 없는 곳은 드물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빌려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방문객 수와 입장 게이트 로그가 일치했습니다. SNS 언급량과 실시간 크롤링 데이터가 일치했습니다. 식재료 발주 내역과 창고, 재고량이 일치했습니다. 1인당 운영비용 5,900원이라는 계산도 정확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조작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31년 경력 중에서 이렇게 깨끗한 장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와인 저장고의 낡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 대상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했습니다. 82억 원으로 14,000명을 매일 맞이하면서 식중독 사고 제로, 52개국 선수단 정기 방문, SNS 7,200만 건, 자연 발생, 기념품 22분 완판. 이 모든 것을 82억 원으로 해냈습니다. 조작도 없고 부정도 없고 낭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필요한 쪽은 저는 태블릿을 꺼내 아까 적어놨던 항목을 다시 봤습니다. 일본 하우스 1,800억 원,
방문객 650명, 1인당 285만 원, 미슐랭 레스토랑 손님 9명, VR 고글 위에 먼지, 기념품 재고 80%, 그리고 일본 선수단의 코리아 하우스 방문 43회, 제가 승인한 1,800억 원이야말로 감사 대상이었던 겁니다. 볼펜을 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니 1층 로비에 낯선 무리가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양인 5명이 IOC 배지와 프랑스 올림픽위원회 명찰을 달고 서 있었죠. 그 뒤에는 IOC 위원 3명이 스마트폰으로 로비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이 제게 슬쩍 귀띔해줬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위원회 공식 벤치마킹 대표단이에요. 아까 정식으로 방문 요청이 와서 오후에 시설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OC 위원 3분도 비공식으로 오셨고요. 코리아 모델을 차기 올림픽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걸 논의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둥 뒤로 살짝 몸을 숨겼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로비를 둘러보며 동료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520억을 쓰고도 2,800명인데 한국은 82억으로 1만 4천 명이야.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야. 우리가 배워야 해. 철학의 문제.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31년간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예산이 적정한지 집행이 정확한지 장부가 맞는지.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82억 원이 1,800억 원을 이겼는지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에 1,800억을 썼고 한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82억을 썼습니다. 결과는 22배 적은 예산으로 21배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 역전이었죠.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나카무라 게니치. 제 아버지는 일본 재무성에서 30년을 근무한 뒤 은퇴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업무가 나가노 올림픽 당시 재정 자문이었죠. 일본 하우스 예산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제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히로시, 올림픽 하우스는 국가의 얼굴이다. 한국은 절대 일본을 넘지 못한다. 우리는 나가노부터 7번 연속으로 운영해왔다. 경험이 30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따라오겠나. 숫자를 봐라. 일본이 투입하는 규모를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유언 같은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를 봐라. 아버지도 숫자를 믿었고 저도 숫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아니, 아버지와 저 모두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숫자의 크기만 보고 숫자의 방향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1,8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향한 방향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 일본이 자랑하고 싶은 것,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82억 원이라는 작은 숫자가 향한 방향은 사람이었습니다. 방문객이 먹고 싶은 것, 방문객이 경험하고 싶은 것, 방문객이 가져가고 싶은 것. 방향이 다르면 크기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1,800억이든 82억이든. 저는 코리아 하우스 로비에서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의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었습니다. 30년 경험의 차이를 82억 원의 철학으로 뒤집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관이 감사 현장에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백이었습니다. 31년 동안 숫자만 믿어온 사람이 숫자, 너머의 것을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코트깃을 여미고 코리아 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저녁 바람이 뜨거워진 눈을 식혀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쓸 보고서는 출발 전에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될 터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82억 원은 완벽했고 1,800억 원은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1,800억 원의 적정이라고 도장을 찍은 사람은 바로 저 나카무라 히로시였습니다. 호텔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지만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빛이 눈을 방해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31년간 숫자만 믿어온 감사관이 숫자의 의미를 오늘에서야 깨달았으니까요. 미니바에서 물 한 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빈 문서가 커서 하나를 깜빡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감사 보고서. 제목을 적어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 예산 집행 부정혐의 현장 감사 보고서. 저는 그 제목을 타이핑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길게 눌러 전부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각국 하우스 예산 효율성 비교 감사 보고서. 감사 대상이 바뀌었으니 제목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을 적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IOC 본부에 제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올림픽위원회에 공식 감사 통보가 갈 것이고 1,800억 원의 예산 집행 내역 전체가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예산을 적정이라고 승인한 감사관의 이름도 함께 거론될 것이었습니다. 그 감사관이 바로 저였죠.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31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이 보고서 한 장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은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신조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저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 감사 결과. 총 예산 82억 원. 예산 집행률 97.3%. 회계장부와 현장 데이터 일치율 99.8%. 부정 혐의 없음. 예산 낭비 없음. 운영 효율성 역대 올림픽 하우스 중 최고 수준으로 판단됨. 주요 성과. 1일 평균 방문객 1만 4천 명으로 참가국 중 1위. 52개국 선수단 정기 방문. 식품안전사고 제로. 글로벌 SNS 언급량 7,200만 건으로 역대 최다. 방문객 1인당 운영 비용 5,900원으로 역대 최저. 특이사항. 한국군 야전급식 시스템 기반의 위생관리 체계, AI 기술 활용, 맞춤형 체험 콘텐츠, 실시간 데이터 기반 운영 시스템 등 혁신적 운영 방식 확인. 본 감사관의 31년 경력 중 가장 높은 효율성을 기록한 사례로 평가함. 여기까지 적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사실을 적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은 다음 항목이었죠. 두 번째 항목. 일본 하우스 감사 결과.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렸습니다. 내 나라였습니다. 내가 승인한 예산이었습니다. 내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은 국적이 없어야 합니다. 숫자 앞에서 애국심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총 예산 1,800억 원. 1일 평균 방문객 650명. 방문객 1인당 운영 비용 285만 원으로 코리아 하우스 대비 483배. 미슐랭 다이닝 이용률 12%. VR 체험관 가동률 8%. 기념품 판매율 20%. SNS 마케팅 비용 53억 원 투입 대비 언급량 240만 건으로 코리아 하우스의 30분의 1 수준. 특이사항. 일본 올림픽 선수단의 코리아 하우스 방문 43회 확인. 자국 하우스보다 타국 하우스를 선호하는 현상은 본 감사관의 경력 중 전례 없는 사례. 권고사항. 일본 하우스 1,800억 원 예산 집행에 대한 정밀 감사 실시를 권고함. 특히 VR 콘텐츠 개발비 190억 원과 마케팅 비용 270억 원의 집행 대비 성과가 현저히 낮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음. 적고 나서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손으로 제 나라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 재무성 출신이 일본의 돈이 잘못 쓰였다고 보고하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이불 위에 주먹을 내려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호텔 방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었죠. 세 번째 항목, 종합 권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며 적었습니다. 본 감사관은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의 운영 모델을 차기 올림픽 하우스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할 것을 IOC 재정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권고합니다. 코리아 모델의 핵심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예산의 방향입니다. 방문객이 원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기술과 시스템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 모델은 향후 모든 올림픽 참가국이 참고해야 할 표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새벽 3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서명을 넣어야 했습니다. 커서가 서명란 위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이 서명을 누르는 순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IOC 본부의 보고서가 전송되고 회의가 소집되고 일본은 공식 감사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재무성 관사에서 양복을 빼입고 출근하시던 아버지, 나가노 올림픽 개막식에서 일장기가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 그리고 제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 한국은 절대 일본을 넘지 못한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한국이 일본을 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22배 적은 예산으로 21배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우리 하우스를 버리고 한국 하우스를 43번이나 찾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보고서에 서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라면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한참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명란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예의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 IOC 재정감사위원회 동아시아 담당 수석감사관. 이 서명은 31년 감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서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IOC 본부와의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호텔 방 책상에 노트북을 놓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 로버츠 사무국장과 클라우스 재정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보였습니다. 나카무라 감사관,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로버츠 사무국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을 변경해야 합니다. 화면 속에서 위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로버츠가 물었습니다. 변경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는 부정 혐의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82억 원의 예산 집행은 완벽했습니다. 31년 경력 중 이런 효율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 문장이 목구멍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반면 일본 하우스에 대한 정밀 감사가 필요합니다. 1,800억 원의 예산 집행 대비 성과가 현저히 낮습니다. 방문객 1인당 운영 비용이 285만 원으로 코리아 하우스의 483배에 달합니다. VR 콘텐츠 190억 원과 마케팅 270억 원의 집행 대비 성과가 특히 문제입니다. 화면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우스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감사관, 일본 하우스 예산은 당신이 직접 승인한 건 아닙니까?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석 달 전에 적정하다고 승인했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항목만 봤지 그 예산이 향하는 방향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버츠 사무국장이 턱을 괴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감사관, 당신이 자국 예산의 문제점을 직접 보고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감사관의 본분을 지킨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경의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마지막 권고를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감사관은 코리아 하우스 운영 모델을 차기 올림픽 하우스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할 것을 정식 권고합니다. 이 모델은 예산 효율성과 방문객 만족도와 안전, 관리와 콘텐츠 혁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역대 올림픽 하우스 중 최고 수준입니다. 로버츠가 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모델의 차기 올림픽 가이드라인 채택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화면 속에서 9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채택합니다. 로버츠의 선언이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에 비치지 않도록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82억 원이 이겼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화상회의를 마치고 저는 코트를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감사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오전 10시였는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제 걸었던 그 줄이 오늘도 여전했죠. 저는 이번에는 줄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맨 뒤에 섰습니다. 줄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오늘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줄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40분쯤 기다려서 건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의 미디어 아트가 어제와는 다른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겨울 설경이 봄의 벚꽃으로 바뀌고 다시 여름 바다로 이어지는 한국의 사계절이었죠. 아이들이 바닥에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밟으며 깔깔 웃고 있었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을 찾았습니다. 1층 한쪽에서 스태프들과 무전기로 뭔가를 조율하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관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이 과장, 방금 IOC 본부 화상 회의에서 코리아 하우스 운영 모델이 차기 올림픽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옆에 있던 스태프 2명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 모델이 IOC 공식 가이드라인이 됐대요. 스태프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서로 어깨를 두드렸죠. 하지만 이 과장은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걸 하지 않았다고요? 82억 원으로 1만 4천 명을 매일 맞이하고 52개국 선수단의 식당이 되고 SNS 7,200만 건을 만들고 기념품 22분 완판을 기록한 게 특별하지 않다고요? 이 과장이 고개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뿐이에요. 뭘 먹고 싶을까? 뭘 경험하고 싶을까? 뭘 가져가고 싶을까? 그렇게 역으로 설계하니까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필요한 곳에만 쓰면 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쓰면 된다. 그래서 82억이면 충분했던 거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에 돈을 썼기 때문에 1,800억 원으로도 부족했던 거였죠. 이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 팀원 중에 올림픽 하우스 경험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군 급식 전문가 3명, 스타트업 출신 데이터 엔지니어 2명, 박물관 큐레이터 1명, 뷰티 업계 마케터 1명. 다들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올림픽은 처음이었죠. 오히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 올림픽 하우스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몰랐으니까 관성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백지에서 시작하니까 방문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더 잘했다. 그 말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나가노부터 7번의 경험이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30년 경험의 차이를 어떻게 따라오겠느냐고. 하지만 한국은 경험이 없었기에 처음부터 새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방문객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된 겁니다. 일본에게도 저에게도. 저는 이 과장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31년 동안 숫자만 봐왔는데 당신들 덕분에 숫자 너머의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이 과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건물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크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일본 하우스의 6층짜리 대리석 궁전에 비하면 소박한 외관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궁전을 압도했습니다. 밀라노 거리를 걸으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로잔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제출됐고 IOC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남은 것은 제 안에서의 정리였습니다. 걸으면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제 나라의 예산 낭비를 세계에 보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올림픽 하우스의 전통이 82억 원짜리 한국 하우스에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틀린 건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만이 아닙니다. 숫자의 크기가 곧 힘이라고 믿은 것이 틀렸습니다. 1,800억 원이 82억 원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 틀렸습니다.
30년 경험이 백지 상태를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틀렸습니다. 31년 동안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 가지는 맞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오늘 사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었습니다. 제 나라의 실패를 인정하고 한국의 성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원칙이 결국 아버지의 편견을 깨뜨린 겁니다. 아버지라면 아마 화를 내시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도 숫자를 사랑한 사람이니까요. 공항 탑승구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코리아 하우스를 검색했습니다. 수만 건의 포스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줄을 서며 찍은 셀카, 라면 국물을 마시는 영상, AI, 뷰티 체험 결과를 자랑하는 스토리, 금관 반지를 낀 손가락 사진. 전 세계 사람들이 82억 원짜리 공간에서 만든 추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일본인 여성이 올린 포스팅이었는데 코리아 하우스에서 비빔밥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일본 하우스보다 한국 하우스가 훨씬 좋았어요. 일본인으로서 좀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제 심정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밀라노의 불빛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코리아 하우스가 있었고 아직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어딘가에 일본 하우스가 있었고 먼지 쌓인 VR 고글과 손님 없는 미슐랭 레스토랑과 팔리지 않은 기념품들이 텅 빈 건물을 지키고 있을 거였죠. 저는 기내 노트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문장이 결국 최종 감사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82억 원이 증명한 것. 올림픽 하우스의 본질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이다.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예산의 방향이 결과를 결정한다. 2026년 밀라노에서 가장 큰 예산을 쓴 나라는 일본이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31년간 그것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사람의 마음은 예산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줄을 서게 만드는 힘은 1,800억 원에도 없었고 82억 원에는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방문객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 나카무라 히로시는 일본인입니다. 일본 재무성 출신이고 아버지도 일본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은 국적보다 사실을 우선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나라에 불리한 것이었어도. 이것이 제 31년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인 IOC 감사관이 밀라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82억 원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